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연금이 있으니까 노후는 걱정 없어.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국민연금도 받고 개인연금도 있고 퇴직연금도 있으니까 안심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제가 지난 2년 동안 200명이 넘는 70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가난하게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씩 연금을 받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빚까지 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연금이 있는데 왜 가난해지는 걸까요? 제가 이분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인터뷰한 결과 놀랍게도 8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가난해지는 분들은 모두 이 8가지 중 최소한 3가지 이상을 하고 계셨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8가지 공통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이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해법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은 연금으로 풍족하게 사는 노후와 가난하게 사는 노후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공통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메모하시면서 들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은퇴 전 생활 수준을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살던 사람인데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계신 분들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김모 어르신 73세입니다. 이분은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쓰면서 사셨어요. 골프는 주 2회, 외식은 일주일에 4-5번, 백화점에서 옷 사는 것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명품 가방도 1년에 2-3개는 사셨죠. 65세에 은퇴하시면서 퇴직금으로 3억 원을 받으셨습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서 한 달에 250만 원을 받기 시작하셨어요. 나쁘지 않은 금액입니다. 사실 이 정도면 부부가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김 어르신은 생활 수준을 전혀 낮추지 않으셨어요. 골프는 여전히 주 2회, 한 달에 8번 치시면 한 번에 15만 원씩 들어가니까 한 달에 120만 원입니다. 외식도 계속하셨어요. 일주일에 3번만 해도 한 달에 12번, 한 번에 5만 원씩이면 60만 원입니다. 부인도 친구들과 백화점 쇼핑을 계속 다니셨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쓰셨어요.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300만 원이 넘게 나가는 겁니다. 연금은 250만 원인데 지출은 300만 원입니다. 매달 50만 원씩 적자가 나는 거죠. 처음에는 퇴직금 3억 원이 있으니까 괜찮았습니다. 뭐 조금 쓰면 어때? 평생 고생했는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1년이면 600만 원, 2년이면 1200만 원, 5년이면 3000만 원이 모자랍니다. 10년이면 6천만 원입니다. 그렇게 75세가 되었을 때 퇴직금 3억 원이 거의 다 바닥났습니다. 그제야 김 어르신은 깨달으셨죠.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75세의 나이에 갑자기 생활 수준을 확 낮추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골프를 끊으려니 친구들과의 관계가 끊어질 것 같았고 외식을 줄이려니 삶의 낙이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김 어르신께 물어봤습니다. 가장 후회되시는 게 뭔가요? 어르신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퇴하자마자 생활 수준을 절반으로 줄였어야 했어요. 한 달에 500만 원 쓰던 걸 250만 원으로 맞췄어야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자존심도 있고 체면도 있고 습관도 있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은퇴하면 수입이 확 줄어듭니다. 현역 시절 수입의 40에서 50% 수준으로 줄어들죠. 그런데 지출은 그대로입니다. 아니,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병원비가 늘고 약값이 늘고 시간이 많아지니까 여가비도 늘어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 생활비는 은퇴 전의 70%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적정하다고요. 한 달에 500만 원 쓰던 사람이라면 350만 원으로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못합니다.
왜일까요? 첫째, 체면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던 사람인데 하는 자존심이죠. 친구들이 골프 치자고 하는데 돈 없어서 못 친다고 말하기가 창피한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따라갑니다. 둘째, 습관 때문입니다. 30년, 40년 동안 형성된 소비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시던 습관, 주말마다 외식하던 습관,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어서 끊기가 어렵습니다. 셋째, 현실 인식 부족입니다. 아직 돈이 좀 있으니까 괜찮아 하고 생각합니다. 퇴직금 3억 원이 있으니까 여유롭다고 느끼는 거죠. 하지만 계산해보면 그게 얼마나 빨리 없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법은 간단합니다. 은퇴하기 1년 전부터 미리 연습하는 겁니다. 59세나 60세부터 생활비를 단계적으로 줄여보는 거예요. 처음엔 10%만 줄여봅니다. 한 달에 500만 원 쓰던 걸 450만 원으로 줄이는 거죠. 1년 동안 그렇게 살아봅니다. 다음 해에는 20% 줄여봅니다. 400만 원으로 살아보는 겁니다. 그 다음 해에는 30%, 이렇게 단계적으로 줄여가면서 연습합니다. 그러면 은퇴할 때쯤에는 낮은 생활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갑자기 확 줄이는 것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고정비를 먼저 줄이는 겁니다. 골프 회원권 같은 건 은퇴하기 전에 팔아버리세요. 있으면 계속 치러 갈 것 같으면 아예 팔아버리는 게 낫습니다. 고급 승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지비가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나간다면 중고차로 바꾸세요. 그럼 한 달에 50만 원은 아낍니다. 백화점 신용카드도 해지하세요. 백화점 카드가 있으면 자꾸 백화점에 가게 됩니다. 없으면 안 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소비를 유발하는 것들을 미리 제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공통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상치 못한 지출을 전혀 대비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연금만 믿고 비상금을 하나도 준비하지 않은 채 은퇴한 분들이죠. 부산에 사시는 박모 어르신 74세입니다. 이분은 은퇴할 때 꽤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한 달에 들어오는 연금이 200만 원, 생활비가 160만 원 정도 나가니까 한 달에 40만 원씩 여유가 생깁니다. 1년이면 480만 원, 10년이면 4,800만 원을 모을 수 있다고 계산하셨어요. 이 정도면 노후가 안정적이겠네 하고 안심하셨습니다. 그런데 은퇴 3년째 되던 해 부인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급하게 응급실에 실려가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수술비가 2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어도 본인 부담금이 600만 원이었습니다. 수술 후에는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석 달 동안 재활병원에 입원하셨는데 한 달에 200만 원씩 들어서 총 600만 원이 또 나갔습니다. 합치면 1200만 원입니다. 박 어르신이 3년 동안 모은 돈이 140만 원 정도였는데 한순간에 다 쓰고도 부족했습니다. 결국 자녀들에게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아들이 500만 원, 딸이 300만 원을 보내줬지만 여전히 40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할 수 없이 신용대출을 받으셨어요. 4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이자가 한 달에 2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년 후에 집 보일러가 고장 났습니다. 수리비가 400만 원이었습니다. 2년 후에는 옥상 방수 공사를 해야 했습니다. 700만 원이 들었습니다. 3년 후에는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비가 필요했습니다. 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박 어르신은 지금 빚이 2천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한 달에 이자만 8만 원씩 나갑니다. 연금 200만 원 중에서 8만 원이 이자로 나가고 생활비로 160만 원을 쓰면 남는 게 32만 원밖에 안 됩니다. 원금을 갚을 여력이 전혀 없는 거죠. 박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은퇴할 때 비상금을 따로 준비했어야 했어요. 최소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는 절대 손대지 않는 돈으로 남겨뒀어야 했는데 연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게 큰 실수였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더 자주 생기죠.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건강 관련 지출입니다. 나이 들면 아픈 곳이 생깁니다.
수술, 입원, 재활, 이런 게 갑자기 필요할 수 있어요. 건강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간병비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간병인을 한 달만 써도 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둘째, 집 관련 지출입니다. 집도 나이를 먹습니다. 보일러, 싱크대, 화장실, 방수, 도배, 장판,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10년에 한 번씩은 큰 공사가 필요한데 그때마다 1,0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셋째, 경조사 관련 지출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결혼식, 장례식은 계속 생깁니다. 60대까지는 결혼식이 많고 70대부터는 장례식이 많아집니다. 한 번 갈 때마다 10만 원에서 30만 원씩 듭니다. 1년에 10번만 가도 200만 원입니다. 그럼 비상금은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최소 3천만 원, 넉넉하게는 5천만 원 정도를 권합니다. 이 돈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 돈입니다. 정말 급한 일이 생겼을 때만 쓰는 거죠. 그리고 이 비상금은 바로 찾을 수 있는 형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정기예금이나 자유입출금식 예금이 좋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에 묶어두면 안 됩니다. 급할 때 바로 못 찾으니까요.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비상금을 단계별로 나눠서 준비하세요. 1차 비상금은 500만 원 정도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게 입출금 통장에 넣어둡니다. 2차 비상금은 2천만 원 정도 정기예금에 넣어두되 중도 해지가 가능한 상품으로 합니다. 3차 비상금은 나머지 좀 더 긴 기간 정기예금에 넣어둡니다. 세 번째 공통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녀와 손주에게 계속 돈을 퍼주는 사람들입니다. 내 돈인데 내가 쓰면 안 되나? 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한도를 모른다는 겁니다. 대전에 사시는 이모 할머니 77세입니다. 이분은 손주가 5명 계십니다. 큰아들한테 둘, 작은아들한테 둘, 딸한테 하나요. 손주들이 정말 예쁘십니다. 어릴 때부터 키워서 애착이 남다르시죠. 손주들이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 할머니는 학원비를 지원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명당 한 달에 20만 원씩, 5명이니까 100만 원입니다. 애들 교육은 중요하니까 하시면서 흔쾌히 주셨어요. 생일이 되면 선물을 사주셨습니다. 한 명당 50만 원씩, 5명이면 250만 원입니다. 1년에 한 번이니까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셨어요. 명절 때는 용돈을 주셨습니다. 설날과 추석, 1년에 2번 한 명당 10만 원씩, 5명이면 50만 원입니다. 2번이니까 100만 원이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는 여행을 보내주셨습니다. 가족여행 경비를 지원해 주신 거예요. 한 집에 500만 원씩, 세 집이니까 1,500만 원입니다. 1년에 한 번씩만 해도 1,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1년에 학원비 1,200만 원, 생일 선물 250만 원, 명절 용돈 100만 원, 여행비 1,500만 원, 합쳐서 3,050만 원입니다. 한 달로 치면 250만 원이 넘습니다. 이 할머니가 받는 연금은 한 달에 150만 원입니다. 본인 생활비로 100만 원을 쓰면 남는 게 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손주들한테 250만 원을 주니까 한 달에 200만 원이 부족한 겁니다. 처음에는 저축한 돈으로 메웠습니다. 평생 모은 돈 5천만 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1년에 2,400만 원씩 모자라니까 2년 만에 바닥났습니다. 그 후에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셨어요. 2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것도 1년이면 다 쓰고 또 빌리고 이렇게 반복하셨습니다. 지금 이 할머니는 빚이 5천만 원입니다. 이자만 한 달에 20만 원씩 나갑니다. 연금 150만 원 중에서 이자 20만 원을 내고 생활비 100만 원을 쓰면 남는 게 30만 원입니다. 더 이상 손주들한테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손주들은 계속 달라고 합니다. 할머니가 항상 주시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손주들이 예쁘다고 무턱대고 주면 안 됐어요. 1년에 한 번 생일 때만 50만 원씩 줬어도 1년에 250만 원이면 됐을 텐데 매달 학원비에 명절 용돈에 여행비까지 주니까 제 생활이 파탄났어요. 손주들도 이제는 할머니를 현금 인출기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손주가 예쁜 건 당연합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선을 지켜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권합니다. 자녀와 손주에게 주는 돈은 연금의 20%를 절대 넘지 말라고요. 연금이 한 달에 200만 원이라면 40만 원까지만 줄 수 있습니다. 150만 원이라면 3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이 범위 안에서 주되 정기적으로 주기보다는 특별한 날에만 주는 게 좋습니다. 생일이나 명절, 이럴 때만 주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할머니도 돈이 많지 않다. 이만큼만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한계를 명확히 하셔야 나중에 서로 힘들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계속 기대하면 나중에 못 줄 때 서운해하거든요. 또 하나 명심하실 건 지금 자녀에게 다 주면 나중에 본인이 아플 때 자녀한테 다시 손 벌려야 한다는 겁니다. 차라리 지금은 조금만 주고 나중에 본인이 아플 때를 대비하는 게 자녀를 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공통점입니다. 네 번째는 은퇴 후에도 빚을 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이런 빚이 남아있는 상태로 은퇴하신 분들이죠. 광주에 사시는 최모 어르신 70세입니다. 이분은 65세에 은퇴하셨는데 은퇴할 때 집에 주택담보대출이 5천만 원 남아 있었습니다. 원래는 은퇴 전에 다 갚으려고 했는데 막내딸 결혼 자금을 지원해 주느라 못 갚으셨어요. 뭐 천천히 갚으면 되지 하고 생각하셨습니다. 이자가 연 4%니까 1년에 200만 원, 한 달로 치면 약 17만 원입니다. 연금이 한 달에 150만 원 들어오니까 이자는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자만 내고 원금은 전혀 안 갚게 된다는 겁니다. 한 달에 150만 원 중에서 이자 17만 원을 내고 생활비로 100만 원을 쓰면 남는 게 33만 원입니다. 이 돈으로는 원금을 갚기 어렵습니다. 그냥 저축하거나 비상금으로 쓰게 되죠. 그렇게 5년이 지났습니다. 대출 원금은 여전히 5천만 원 그대로입니다. 5년 동안 이자로만 1천만 원을 낸 셈입니다. 최 어르신은 깨달으셨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평생 이자만 내다가 죽겠구나. 더 큰 문제는 70세가 되니까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가 필요해서 신용대출을 2천만 원 더 받으셨어요. 이것도 이자가 연 5%, 한 달에 8만 원 정도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17만 원과 합치면 한 달에 25만 원이 이자로 나갑니다. 연금 150만 원 중에서 이자만 25만 원, 생활비 100만 원을 쓰면 남는 게 25만 원입니다. 이제는 원금을 갚기는커녕 이자 내기도 버거운 상황이 됐습니다. 최 어르신은 결국 70세의 나이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셨습니다. 매달 50만 원을 더 벌어서 이자와 생활비를 메우고 계십니다. 최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은퇴 전에 어떻게든 빚을 다 갚았어야 했어요. 딸 결혼 자금 2천만 원만 덜 줬어도 대출을 다 갚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후회됩니다. 70대의 빚 때문에 일하러 다니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여러분, 은퇴 전에 반드시 모든 빚을 청산하셔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은퇴 후에는 수입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역일 때는 월급이 오르고 보너스도 있고 추가 수입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연금이 전부입니다. 연금은 절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매달 이자를 내야 한다는 건 엄청난 부담입니다. 이자는 줄어들지 않거든요. 계속 나가는 고정 지출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건강 문제로 추가 지출이 생기는데 이자까지 내야 하니 생활이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50대부터 빚 청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65세 은퇴를 목표로 한다면 50세부터 15년 동안 모든 빚을 갚는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이 1억 원 남아있다면 15년 동안 갚으려면 한 달에 약 60만 원씩 갚아야 합니다. 이자까지 포함하면 한 달에 7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지금 생활비를 조금 줄여서라도 이 돈을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15년 안에 못 갚을 것 같으면 집을 줄이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5억 원짜리 집에 살고 있는데 대출이 1억 원이라면 3억 원짜리 집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 대출을 다 갚고 오히려 1억 원이 현금으로 남습니다. 이 1억 원을 노후 자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내가 평생 살던 집인데 떠나기 싫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70대, 80대의 빚 때문에 고생하는 것보다는 60대의 집을 줄여서 편하게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게 자녀 사업 자금 보증입니다. 아들이나 딸이 사업할 건데 보증만 서달라고 하면 절대 서면 안 됩니다. 보증은 내가 빚을 진다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 사업이 잘 되면 다행이지만 망하면 부모가 빚을 떠안게 됩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은 아들 사업 보증을 서줬다가 아들 사업이 망하면서 3천만 원을 대신 갚게 되셨습니다. 70세에 갑자기 3천만 원 빚이 생긴 겁니다. 이자만 한 달에 15만 원씩 나갑니다. 연금으로 간신히 버티고 계신다고 하더군요. 자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보증만은 절대 서면 안 됩니다. 도와주려면 현금으로 줄 수 있는 만큼만 주세요. 그게 서로를 위하는 길입니다. 5번째 공통점입니다. 5번째는 물가 상승을 전혀 계산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연금은 고정되어 있는데 물가는 계속 오른다는 사실을 간과하신 거죠. 울산에 사시는 정모 어르신 78세입니다. 이분은 65세에 은퇴하시면서 한 달에 200만 원의 연금을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시에는 200만 원이면 부부가 충분히 살 수 있었어요. 월세가 50만 원, 식비가 50만 원, 공과금이 10만 원, 통신비가 10만 원, 기타 생활비가 30만 원, 합쳐서 150만 원 정도면 됐습니다. 50만 원이 남았죠. 그런데 13년이 지난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월세가 7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식비는 8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물가가 오르니까 똑같이 먹어도 돈이 더 들어가는 거죠. 공과금은 20만 원, 전기세와 가스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통신비는 15만 원, 인터넷과 휴대폰 요금이 올랐습니다. 기타 생활비는 5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버스비, 택시비, 생필품비 이런 것들이 다 올랐으니까요. 합치면 235만 원입니다. 연금은 여전히 200만 원인데 생활비는 235만 원이 필요한 겁니다. 한 달에 35만 원이 모자랍니다. 65세 때는 한 달에 50만 원씩 모았는데 78세인 지금은 한 달에 35만 원씩 부족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바로 물가 상승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평균적으로 1년에 2%에서 3% 정도 됩니다. 10년이면 20%에서 30%가 오르는 겁니다. 13년이면 약 35% 정도 오릅니다. 150만 원으로 살던 게 13년 후에는 약 200만 원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런데 연금은 물가를 반영해서 오르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물가 연동이 되긴 하지만 아주 조금만 오릅니다. 실제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개인연금은 아예 고정되어 있습니다. 처음 받을 때 금액 그대로 계속 받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집니다. 10년 전 200만 원과 지금 200만 원의 가치가 다른 겁니다. 10년 전 200만 원이면 여유롭게 살았는데 지금 200만 원으로는 빠듯합니다. 정 어르신은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해 저축한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35만 원씩 부족하니까 1년이면 420만 원이 모자랍니다. 5년이면 2100만 원입니다. 그렇게 저축한 돈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 어르신이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물가가 이렇게 빨리 오를 줄 몰랐어요. 은퇴할 때는 200만 원이면 충분했는데 지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연금 외에 다른 수입원을 만들어 뒀어야 했는데 그걸 못했어요. 여러분, 물가 상승은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노후가 20년, 30년 이상 이어지는데 그 기간 동안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20년 후에는 지금보다 50% 이상 오를 수 있습니다. 지금 200만 원으로 사는데 20년 후에는 300만 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연금 외에 추가 소득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거나 부업을 하거나 임대소득을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연금 외에 돈이 들어오는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물가가 올라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5세부터 70세까지 5년 동안만이라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면 한 달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더 벌 수 있습니다. 이 돈을 저축해두면 나중에 물가가 올랐을 때 쓸 수 있습니다. 둘째, 생활비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가가 오르면 지출도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꼭 필요한 것과 덜 필요한 것을 구분해서 덜 필요한 지출은 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해먹는다든지 택시 대신 버스를 탄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팁은 정부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겁니다. 기초연금, 에너지 바우처, 통신비 감면, 교통비 할인 이런 제도들이 많습니다. 이걸 잘 활용하면 한 달에 20만 원에서 30만 원은 아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공통점입니다. 여섯 번째는 연금을 조기 수령한 사람들입니다. 급한 돈이 필요해서 60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가 평생 손해를 보는 경우죠. 제주도에 사시는 한모 어르신 75세입니다. 이분은 60세 때 급하게 돈이 필요하셨습니다. 딸이 사업을 시작한다면서 2천만 원을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손에 현금이 없으셨어요. 고민 끝에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원래는 65세부터 한 달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0세에 조기 수령하면 30%가 감액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70만 원을 받게 되셨어요. 30만 원이 줄어든 겁니다. 5년 빨리 받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셨습니다. 5년 동안 70만 원씩 받으면 총 4,200만 원을 받는 건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65세가 되어도 연금은 여전히 70만 원이었습니다. 100만 원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조기 수령하면 평생 감액된 금액으로 받는 거거든요. 70세에도 70만 원, 75세인 지금도 70만 원입니다. 만약 65세부터 받았다면 지금 100만 원을 받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70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차이가 납니다. 1년이면 360만 원, 10년이면 3,600만 원입니다. 한 어르신은 지금까지 15년 동안 70만 원씩 받았습니다. 총 1억 2,600만 원을 받으신 거죠. 하지만 65세부터 받았다면 10년 동안 100만 원씩 총 1억 2천만 원을 받았을 겁니다. 언뜻 보면 조기 수령이 이득인 것 같지만 앞으로를 생각하면 완전히 다릅니다. 8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조기 수령하면 20년 동안 70만 원씩 총 1억 6,800만 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정상 수령하면 15년 동안 100만 원씩 총 1억 8천만 원을 받습니다. 1,2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90세까지 산다면 조기 수령은 30년 동안 70만 원씩 총 2억 5,200만 원입니다. 정상 수령은 25년 동안 100만 원씩 총 3억 원입니다. 무려 4,8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한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눈앞의 2천만 원 때문에 조기 수령했다가 평생 수천만 원을 손해봤어요. 딸한테 그 돈 안 줬어도 딸은 잘 살고 있어요. 차라리 안 줬더라면 지금 한 달에 30만 원씩 더 받았을 텐데 정말 후회됩니다. 여러분, 연금 조기 수령은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당장 급한 돈이 필요해도 다른 방법을 먼저 찾아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을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2천만 원을 5년 동안 갚는다면 이자 포함해서 2,500만 원 정도 갚으면 됩니다. 하지만 조기 수령으로 인한 손실은 수천만 원입니다. 조기 수령은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만 하세요. 당장 먹고 살 돈이 없다든지 치료비가 급하게 필요하다든지 이런 극한 상황에만 고려하는 겁니다. 자녀 지원이나 투자 같은 이유로는 절대 조기 수령하시면 안 됩니다. 일곱 번째 공통점입니다. 일곱 번째는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간과한 사람들입니다. 연금을 받으면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나간다는 걸 모르거나 알아도 얼마나 나가는지 정확히 계산하지 못한 분들이죠. 춘천에 사시는 조모 어르신 71세입니다. 이분은 은퇴하실 때 연금이 한 달에 200만 원 나온다고 해서 기뻐하셨습니다. 200만 원이면 충분히 살겠네 하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막상 통장에 들어온 돈을 보니 200만 원이 아니었습니다. 소득세가 떼어졌습니다. 한 달에 8만 원 정도였어요. 지방소득세도 떼어졌습니다. 8천 원 정도요. 그리고 건강보험료가 나갔습니다. 한 달에 6만 원이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도 나갔습니다. 6천 원 정도요. 합치면 한 달에 15만 원 정도가 나간 겁니다. 실제로 통장에 들어온 돈은 185만 원이었습니다. 200만 원이 아니라 185만 원이요.
15만 원이 줄어든 겁니다. 조 어르신은 깜짝 놀라셨어요. 연금에도 세금이 붙어? 하시면서요. 네, 연금도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이 붙습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에서 5% 정도입니다. 개인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이 붙습니다. 건강보험료도 내야 합니다.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안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피부양자에서 탈락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한 달에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조 어르신의 경우 계획을 세울 때 200만 원을 기준으로 세웠는데 실제로는 185만 원이 들어오니까 계획이 다 틀어진 겁니다. 한 달에 190만 원 쓸 계획이었는데 수입이 185만 원이니까 5만 원이 부족합니다. 1년이면 60만 원, 10년이면 600만 원이 모자랍니다. 조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은퇴 계획을 세울 때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세웠어야 했어요. 세전 금액으로 계획을 세우니까 실제와 차이가 나서 곤란했습니다. 15만 원이 적은 돈 같지만 노후에는 큰 돈입니다. 여러분, 연금 계획을 세울 때는 반드시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하셔야 합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빼고 남은 돈, 그게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대략 연금의 10%에서 15% 정도가 세금과 보험료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연금이라면 실제로는 17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 들어온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300만 원이라면 250만 원에서 270만 원 정도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생활비 계획을 세우셔야 나중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조심하실 건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소득이 있다든지 이자소득이 많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하고 추가로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복잡하시면 세무사나 세무상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노인을 위한 무료 세무상담도 많이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됩니다. 8번째, 마지막 공통점입니다. 8번째는 남은 돈으로 무리한 투자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해서 투자를 시작했다가 원금을 잃어버리는 경우죠. 포항에 사시는 백모 어르신 72세입니다. 이분은 한 달에 150만 원의 연금을 받으시는데 생활비로 130만 원을 쓰니까 한 달에 20만 원씩 남았습니다. 1년이면 240만 원이 모입니다. 5년이면 1200만 원이고요. 백 어르신은 생각하셨습니다. 2200만 원을 그냥 예금에 넣어두면 이자가 얼마 안 되는데 투자를 하면 더 불릴 수 있지 않을까? 마침 지인이 주식 투자 잘하는 사람을 안다며 소개해줬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투자해드리면 1년에 10% 수익은 보장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백 어르신은 1200만 원을 맡겼습니다. 처음 6개월은 좋았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수익이 나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역시 전문가는 다르구나 하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1년 후 갑자기 그 사람에게 연락이 안 됐습니다.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찾아가니 사무실이 비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습니다. 백 어르신을 포함해서 수십 명에게 돈을 받아서 달아난 거였어요. 백 어르신은 1200만 원을 그냥 날린 겁니다. 5년 동안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범인을 찾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건 더욱 어렵고요. 백 어르신이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을 부렸어요. 1년에 10% 수익이라는 말에 현혹됐습니다. 세상에 그런 쉬운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은행 예금에 넣어뒀으면 지금 1200만 원이 그대로 있었을 텐데 72세에 다시 1200만 원을 모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정말 후회됩니다. 이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노년층을 노린 투자 사기가 너무 많아요. 원금 보장, 고수익을 내세우면서 접근합니다. 친한 지인을 통해 소개받으면 더 믿게 되죠. 하지만 대부분 사기입니다. 여러분, 70대 이후에는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특히 잘 모르는 투자는 절대 금물입니다. 주식, 펀드, 코인, 파생상품 이런 건 젊을 때나 하는 겁니다. 70대에는 원금을 지키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럼 은행 예금 이자가 너무 적은데 어떡하나요? 하실 수 있습니다. 이자가 적어도 원금은 안전합니다. 1년에 3% 이자를 받든 4%를 받든 원금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한순간에 원금을 다 잃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판단력도 떨어집니다. 사기꾼들은 그걸 노립니다. 그럴듯한 말로 현혹시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다른 분들은 이미 많이 벌었습니다. 어르신만 특별히 알려드립니다.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만약 정말 투자를 하고 싶다면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세요. 아들, 딸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투자 제안이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요. 대부분 말립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절대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오늘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라고 재촉하면 그건 100% 사기입니다. 좋은 투자는 급하게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주일, 한 달 생각해도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연금이 있어도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8가지 공통점을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은퇴 전 생활 수준을 고집하는 사람들입니다. 은퇴하면 생활비를 70% 수준으로 줄이세요. 둘째, 예상치 못한 지출을 대비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비상금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은 꼭 준비하세요. 셋째, 자녀와 손주에게 계속 돈을 퍼주는 사람들입니다. 연금의 20% 이상은 절대 주지 마세요. 넷째, 은퇴 후에도 빚을 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은퇴 전에 모든 빚을 청산하세요. 다섯째, 물가 상승을 계산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연금 외에 추가 소득원을 만드세요. 여섯째, 연금을 조기 수령한 사람들입니다. 웬만하면 65세까지 기다리세요. 일곱째,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간과한 사람들입니다.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세요. 여덟째, 남은 돈으로 무리한 투자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70대 이후는 원금 지키기가 최우선입니다. 이 8가지만 피하면 여러분은 연금으로 충분히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중 3가지 이상을 하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연금으로 잘 사는 사람들의 5가지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비를 연금 범위 안에서 쓴다. 절대 연금보다 많이 쓰지 않습니다. 둘째, 비상금을 절대 손대지 않는다. 정말 급한 일이 아니면 쓰지 않습니다. 셋째, 빚을 절대 만들지 않는다. 돈이 부족해도 빌리지 않습니다. 지출을 줄입니다. 넷째, 단순하게 산다. 큰 집, 좋은 차, 비싼 옷,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작은 일이라도 계속 일한다. 파트타임이라도 일하면서 사회와 연결됩니다. 이 5가지 원칙을 지키는 분들은 연금이 적어도 행복하게 사십니다. 반대로 이 원칙을 안 지키는 분들은 연금이 많아도 힘들게 사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당장 점검하실 것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한 달에 얼마를 쓰는지 정확히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연금과 비교해 보세요. 지출이 연금보다 많으면 당장 줄이셔야 합니다. 둘째, 비상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3천만 원이 안 되면 지금부터라도 모으기 시작하세요. 셋째, 빚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있다면 언제까지 갚을 수 있는지 계획을 세우세요. 이 3가지만 점검해도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안정적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연금이 있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제대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은 도구일 뿐입니다.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연금 받으면서도 풍족하게 사는 사람들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더 구체적인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풍요로운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